한양에서 가장 무섭던 시어머니와 끝까지 버틴 며느리의 이야기. 한양 종로에서 가장 무섭다는 시어머니가 살던 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달이 떠도 빛이 잘 들지 않는 골목 끝, 장독대가 빼곡히 들어선 대감댁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는 이상하게도 요즘 세상에도 간혹 아주 늦은 밤이면 밥상다리 삐걱이는 소리, 밥상이 엎어지는 듯한 쾅하는 소리, 누군가 숨죽여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뢰 말하길 저 집은 시집간 며느리라면 누구든 한 번은 악몽에서라도 들르고 가는 집이라네. 한양에서 제일 독하다는 시어머니가 살다 간 집이거든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지요. 그런데 기이한 건 정작 지금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은 오래전에 굳게 닫혔고 마루는 먼지로 뒤덮였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며느리를 울리거나 모욕한 날이면 그 집 쪽에서만 꼭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한 번씩 들려왔다고 합니다. 과연 그 집에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까지도 그런 소문이 떠돌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한양에서 가장 무섭다는 시어머니와 모두가 얕봤지만 끝내 그 집의 역사를 바꿔버린 한 며느리에 관한 조용하지만 깊게 마음을 울리는 야담 한 토막입니다. 조선 영조 무렵 한양 북쪽 언덕 아래에는 노선골이라 불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오래된 솔나무가 서늘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어 붙은 이름이었지요. 그 노선골 한가운데 기와가 번들거리고 대문 앞에 석수 2마리가 지키고 서 있는 집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한양 장터 절반은 저 집 수중에 있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집주인은 장과 비단, 쌀과 소금까지 손대지 않는 물건이 없다는 거상 강만훈이었고 그 집안을 쥐락펴락하는 이는 그의 아내, 즉 집안의 안주인 이씨 대감마님이었습니다. 강만훈이 장터와 창고를 굽어보며 바깥일을 맡았다면 이씨 마님은 집안 살림과 사람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권세를 쥐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대감보다도 이 마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강 대감은 돈을 쥐고 이 마님은 사람 숨을 쥐었다더라. 사람 숨. 눈 밖에 난 하인 하나쯤 내쫓는 건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고 잘못한 며느리는 밥상까지 엎어가며 혼을 뺀다지 않나. 어쩌다 그렇게 됐대? 그러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 마님이 말이야 젊어서는 더한 시집살이를 했대. 6 며느리가 들어왔다 나간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으니 보통 기운으론 아니지. 그러니 지금은 자기가 시어머니가 돼서 그 억울함을 며느리한테 다 돌려주는 게야. 사람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말이라 다 사실이라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하나, 이 집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는 숨쉬기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입을 모아 같은 말로 전했습니다. 그 집에는 이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양반가 몰락한 집안에서 들어온 최씨로 늘 고개를 숙이고 조용조용 말하는 성품이었고 둘째 며느리는 장사꾼 집안에서 자라 말수가 적고 손이 빠른 윤씨였습니다. 둘 다 한 번씩은 이씨 마님의 눈밖에 나서 매운맛을 본 터라 날마다 시어머니의 눈치만 살피며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강만훈의 셋째 아들 강윤호가 마침내 혼인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윤호는 집안 셋째라 하지만 학문과 글재주가 뛰어나 언젠가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오를 거라 기대를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돕기보다는 책을 벗삼아 살기를 원했고 이씨 마님도 셋째만큼은 글로 이름을 날려 집안을 빛내길 바랐지요. 그런 셋째 아들의 혼처로 정해진 집안은 남쪽 남원 근처의 한선비 집안, 성은 정씨, 이름은 정연화인 여인이었습니다. 정연화는 어려서부터 서당 훈장인 아버지에게 글과 시를 배웠고 어머니에게 바느질과 살림을 배웠으며 무엇보다도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먼저 배운 아이였습니다. 집안이 크게 부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늘 집안 어른들이 말하길 연하는 남의 허물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다. 자기 억울함도 삼키고
남의 억울함도 같이 안타까워하는 아이니 어느 집에 가든 복이 되어 줄 것이다 하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품이 곱다 한들 한양 노선골의 그 집 시어머니 이야기는 남원 골짜기까지 이미 전해 내려가고 있었지요. 혼담이 오갈 때 정연아의 어머니는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어린 것을 그 무서운 집에 보내야 하나 하지만 셋째 사위 될 사람이 글 공부를 그렇게 곱게 했다니 저 아이 평생 생각하면 또 이런 인연이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의 길은 내가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대신 견디는 법, 스스로 지키는 법은 알려줘야겠다. 혼인 전날 밤 어머니는 연아를 방 안으로 부르더니 등잔불 아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아야, 어미가 너를 그 집으로 보내는 건 마음에 큰 빚을 지고 보내는 거다. 그 집 시어머니가 사납다는 소문이 전국에 다 돌고 있으니 앞으로 내가 겪을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다 들어간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함이 생길 때마다 소리치며 싸우면 너만 더 다친다. 연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첫째, 아무리 억울해도 상대의 말까지 억울하게 만들지는 말아라. 둘째, 내가 욕을 먹을 때 그 자리에서 울지 말고 왜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지 너 스스로 한 번은 돌아봐라. 셋째, 어머니는 그제야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셋째는 내가 정말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그땐 어미인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라. 그 생각이 서운함을 견디게 할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 넷째,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독해 보여도 언젠가는 따뜻한 데를 찾아가게 돼 있다. 너무 오래 걸려서 문제지. 버티다 보면 내가 그 마음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을 들으며 연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겁내지 말자. 사람의 독함 뒤에는 분명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연을 요령껏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보고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러다 보면 언젠가 길이 보이겠지. 그렇게 정연아는 한양 노선골의 강씨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노선골 골목마다 북과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장정들이 색색의 길을 흔들며 신부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참례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속삭이는 이들도 있었지요. 이번 며느리는 과연 며칠이나 버틸까? 큰 며느리 들어온 지 10년, 둘째 들어온 지 7년이 넘었으니 이 집 시어머니 성질도 예전만 못할 줄 알았더니 요즘도 어찌나 독한지 하인들이 눈을 못 마주친다더라. 그래도 셋째 며느리는 글도 안다지. 글 아는 며느리는 입으로 맞선다더니 이번엔 고부싸움이 조금 다른 꼴이 될지도 몰라. 도성 사람들 입놀림이란 어디를 가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오르내리는 사이 연아는 가마 안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마 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양의 공기는 남원과는 사뭇 다르기도 했지만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에는 어디 공기인지 분간도 되지 않았지요. 가마가 마침내 노선골의 큰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연아의 심장은 콩콩 뛰었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상여꾼들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신부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숙인 채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연아는 슬쩍 눈을 들어 대문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맨 앞마루에 자주색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중년 여인이 한 사람, 두 손을 소매 안에 넣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썹은 매서웠고 인매는 단단히 다물어져 있어 웃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지요. 그 사람이 바로 강씨 집의 안주인 이씨 대감마님이었습니다. 예를 올리고 방으로 들어간 뒤 첫날 밤 어수선한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진짜 생활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마당에서는 이미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아도 졸린 눈을 비비며 허리를 숙여 물을 깃고 쌀을 씻고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그런 연아를 이씨마님은 한쪽에서 눈동자 한번 흘려보며 유심히 살폈습니다. 셋째 며느리,
이씨마님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허겁지겁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남원에서 글을 배웠다지. 예, 어릴 적에 아버지께 글을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 배운 것 치고는 예를 제법 올리더구나. 혼례 때 읊은 축시도 들으니 사또집 아들 못지 않더라. 칭찬인지 가시돋친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어투였습니다. 연하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시집 와서는 글보다 살림과 효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그러자 이씨마님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그 미묘한 웃음은 마치 두고 보자는 의미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고부 갈등이라 부를 수 있는 날들이 펼쳐졌습니다. 이씨마님은 셋째 며느리를 시험하듯 크고 작은 일을 일부러 맡겼습니다. 새벽마다 장에 내다 팔 김치를 혼자 담가보게 하기도 했고 큰 손님이 오는 날에는 종일상 차림을 감독하며 옆에서 일부러 헛짓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거기국에는 팔을 넣지 말랬지 하고 말해놓고 막상 상이 올라가면 어찌 국에 파향 하나 안 나냐 하고 호통을 치는 시기였지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이미 이런 시험을 수도 없이 겪어온 터라 연하에게 눈짓으로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곤 했지만 연하는 그때마다 어머니가 해준 말을 떠올리며 참고 견뎠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상대의 말까지 억울하게 만들지는 말아라. 억울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면 연하는 대답 대신 한 번 더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이자 안방을 드나드는 하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마님은 참 이상하셔. 우리가 같으면 벌써 흥분해서 울고 나갔을 텐데 늘 그 말 한마디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지. 한 번도 안 부러지고 끝까지 버티면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뭘 꺼낼지 누가 아냐. 그래도 말이야 우는 것보다 낫지 않냐. 큰마님 처음 들어왔을 땐 맨날 울어서 그 울음소리에 우리가 다 겁을 먹었다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연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울어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는 울음 대신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 수밖에 없다. 이 집이 정말 어떤 집인지, 이 어머니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크게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강씨 집에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옷가락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락지는 원래 이씨마님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친정의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마님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이 옷가락지는 내 시집살이에 피눈물이 담긴 증표다. 툭 부러져도 팔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다. 나중에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며느리에게 주어 내가 버티었던 만큼 너도 버텨보라는 뜻으로 물려줄 거다. 며느리들 사이에선 옷가락지를 받는 건 복인지 재앙인지 모르겠다는 농담이 오르내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옷가락지가 SP 자취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서랍을 죄다 뒤지고 방 구석구석을 살펴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씨마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집안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허락 없이 안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며느리 셋과 제일 가까이 시중 드는 상공 하나뿐이다. 마당에 모두를 세워두고 이씨마님은 눈을 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락지를 아무데나 두는 사람도 아니고 내 몸에서 빠질 리도 없다. 그렇다면 누가 가져간 것 아니겠느냐. 그 말에 며느리 셋과 상공은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고 둘째 며느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상공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마님,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감히 마님의 물건을 이씨마님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멈춘 곳은 셋째 며느리 연하에게서였습니다. 셋째 며느리. 부르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예, 어머님. 연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 방에서 글을 쓴다고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지 않느냐. 예, 가끔은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글을 쓰는지 내가 묻지 않았다.
시를 쓰든 옛 글귀를 베끼든 내 마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 내가 남몰래 이 집에서 나갈 궁리를 글로 적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한 번쯤은 안방 물건을 살펴본 적이 있는 것 같더구나. 연화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이시마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장롱 앞에 떨어져 있던 작은 발자국을 보았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발자국은 아니다. 그럼 남는 건 너 아니겠느냐. 사실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 연하는 안방에 들렀다가 우연히 이시마님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마다 매서운 눈빛으로 며느리들을 노려보던 시어머니가 잠든 얼굴은 이상할 만큼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가에는 울다 지친 사람만이 가지는 붉은 자국이 살짝 남아 있었지요. 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문지방에 서서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그때 장롱 앞에 조금 다가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옷가락지가 놓인 쪽을 힐끗 본 것뿐이었습니다. 손끝 하나 대지 않았지만 그 발자국이 확언이 된 것이지요. 연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안방 장롱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날 어머님께서 몹시 지쳐 보이셔서 잠든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돌아서다가 장롱 앞을 스친 적은 있습니다. 그 죄가 있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럼 옷가락지는 어디로 간 것이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느냐?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믿으라 이 말이냐? 이시마님의 눈빛은 한기마저 돌았습니다. 며느리 셋과 상궁 그리고 지켜보는 하인들까지 모두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이때 뜻밖의 변수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던 상궁이 갑자기 바닥에 엎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님, 가락지는 제가 훔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상궁에게로 쏠렸습니다. 내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생이 병이 들어 약값이 급해 정신이 나가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벌을 내리려면 저를 내려주십시오. 며느님들께 누를 끼치게 해 죄송합니다. 상궁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궁은 안방에 들었다가 옷가락지가 장롱 위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예전부터 품고 있던 유혹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시마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연하는 그 상궁의 눈에서 어딘가 낯익은 두려움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살기 위해 잘못된 길을 선택한 눈 연하는 섣불리 나서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시마님이 상궁에게 다가가 손등을 힘있게 내리쳤습니다.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내게 그토록 먹이고 입히고 재웠더니 돌아온 게 이 꼴이냐. 상궁의 손등에는 금세 붉은 자국이 번졌습니다. 마당 바닥까지 울리는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당장 내쫓아라. 이 집 문턱을 다시는 밟지 못하게 하라. 상궁은 울면서 머리를 조아렸지만 이시마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왜 또 나서느냐. 이 일의 죄는 제게도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셋째 동서.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동시에 말렸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락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저는 이 상궁이 몹시 수척해지고 손이 떨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뜰에서 몰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까 생각만 했을 뿐 한 번도 다가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쩌면 한 사람을 이런 길로 밀어 넣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찌 내 잘못이냐. 제가 며느리가 되어 이 집으로 들어왔으면서 이 집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은 죄입니다. 제가 감히 벼락을 대신 맞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상궁 하나만 내쫓아 이 일을 끝내신다면 오히려 오래도록 이 집안에 남아 썩는 냄새가 더 짙어질까 두렵습니다. 이시마님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썩는 냄새? 예, 어머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상궁만 내쫓으시지 마시고 만약 벌을 내리시겠다면 저도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상궁을 따로 떼어놓지 마시고 이 집 식구로서 같이 매를 맞게 해주십시오. 연하의 말은 허황되면서도 이상하게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타인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아이 미쳤나. 그러나 연하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씨마님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로구나. 이 집에 와서 아직 한 해도 채 넘기지 않았거늘 벌을 같이 받겠다고 나서는 며느리는 난생 처음 본다. 아직 분노가 가시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다. 상궁은 오늘 당장 집을 나가지는 말고 별당으로 옮겨두어라. 그리고 셋째 며느리 너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안방과 사랑채를 포함해 집안 구석구석을 내 손으로 돌며 비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눈을 뜨고 찾아보도록 해라. 그게 내 벌이다. 상궁의 죄를 나누어 가지겠다는 내 말이 진심인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상궁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통곡했고 연하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집 밖으로 내쫓기는 일은 막혔지만 대신 연하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진 셈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벌이었지요. 그리고 그 벌은 결국 이 집안이 수십 년 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연하는 그날부터 새벽에 일어나 밤이 깊어질 때까지 집안 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와 광, 부엌과 뒷마당, 사랑채와 안채 사이 좁은 복도, 노비들이 자는 행랑채까지. 그는 물동이를 들고 가기도 하고 빗자루를 들고 가기도 하며 일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하나하나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어색해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연하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잠은 잘 드십니까? 아이들은 어디에 두고 오셨습니까? 정초의 집으로 편지는 보내셨습니까? 별것 아닌 말부터 이어가며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들도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상궁이 왜 가락지를 훔쳤는지, 그 동생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큰 며느리가 왜 밤마다 홀로 마루에 나와 한참을 서 있다 들어가는지, 둘째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면서도 혼자 있을 땐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듯 무언가를 읊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얘기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은 이 집안과 세상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를 옥죄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남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사라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연하는 밤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등잔불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누구의 이름도 적지 않은 채 조용히 옮겨 적었습니다. 첫째, 남의 집에서 자라난 아인 하나,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 집에 팔려와 평생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자. 둘째, 시집와서 10해를 살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으로 돌아가 보지 못한 큰 며느리. 셋째, 장터에서 몰래 가진 아이를 잃고도 누구에게도 말 못한 둘째 며느리. 넷째, 종이는 점점 늘어났고 연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 힘든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조금씩 부러진 상태로 버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씨마님이 우연히 연하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서는 등잔불이 깜빡이고 있었고 연하가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써내려가고 있었지요. 이씨마님은 본래 남의 방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문틈을 조금 더 벌렸습니다. 연하의 손이 움직이는 종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이시마님. 젊은 시절 6며느리가 들어왔다 나간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때의 피눈물을 아직 입 밖에 내지 못한 사람. 그 글을 읽는 순간 이시마님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연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심스레 또 적었습니다. 그 피눈물의 자국이 지금은 며느리들을 향한 호통과 시험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탓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직 그 이야기를 아무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을 읽고 이시마님은 문틈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감히 나를 글로 적어? 감히 내 사연을 함부로 짐작해?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꾸짖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전 자신이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집 시어머니는 얼마나 사나웠던지 그 아래에서 6며느리가 차례로 들어와 울다가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병이 나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누군가는 사람도 없이 쓸쓸히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시마님 혼자 살아남았지요. 살아남는다는 것이 꼭 이기는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절을 지나며 그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약한 척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울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그 10배로 되갚을 것이다. 그래야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을 시험하고 밀어붙이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고 그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하라는 며느리가 그 말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 이시마님은 밤마다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종일 며느리들을 다그치다가도 문득 허리를 펴고 나면 연하가 적은 글귀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아직 그 이야기를 아무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다. 정말로 그런가?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한 적이 없었던가? 아니면 나 스스로 입을 닫아버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집안에 큰 변고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노송골 일대에 큰 장티푸스와 비슷한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장통에서 한두 명이 쓰러졌다더니 이내 동네 곳곳에서 고열과 설사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관아에서도 긴장을 하고 방역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행랑채의 하인 한 명이 먼저 쓰러졌고 이어서 부엌을 맡던 아낙 하나가 몸살과 고열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시마님은 즉시 사랑채와 안채를 분리하고 병이 난 하인들을 별당으로 옮기며 문을 굳게 닫게 했습니다. 병이 도는 건 무서운 일이지만 이 집안을 지키는 건 더 무서운 일이다. 며느리들은 함부로 밖을 나가지 말라. 행랑채에는 하인들로만 돌게 하라. 그러나 연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든 하인과 안악을 간호해 줄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감염이 무서워 제대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이시마님에게 엎드려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별당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병이 도는 곳에 왜 내가 가겠다는 거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더 빨리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라도 옆에 앉아 물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겠습니다. 내 목숨이 그리 가벼우냐? 제 목숨만 목숨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니 목숨입니다. 이 집이 그동안 이 사람들의 수고와 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제가 이 집에 와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집이 그들에게 숨을 돌릴 기회를 한 번쯤은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하의 말은 똑 부러졌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시마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병이라도 옮으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그때는 어머님이 저를 위해 한 번쯤 울어주시면 됩니다. 그 말에 이시마님은 본능적으로 외면하고 싶어진 마음과 맞섰습니다. 울어달라니? 내 앞에서 울지도 않는 며느리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었나. 결국 이시마님은 아주 짧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혼자 가지는 말거라.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도 번갈아 가며 간호를 돕게 해라. 이 집 며느리라면 남의 피와 땀으로 세운 집안의 무게를 함께 느껴야 마땅하니. 그렇게 해서 세 며느리는 번갈아 가며 별당으로 가 병든 사람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자 일부 사람들은 차츰 열이 내려갔고 일부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하는 죽어가는 하인 앞에서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요. 그런 연하에게 마지막 숨을 내쉬던 하인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요, 마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지요. 이 집 우리 없으면 벌써 무너졌을 텐데 마님이 그것 아시는구나. 그게 고맙습니다. 병이 완전히 가라앉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연하도 한 차례 고열에 시달려 몇 날 며칠을 정신없이 알아누웠습니다. 이씨 마님은 겉으로는 저 아이는 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느냐,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집안을 지켜야지 하고 중얼거리면서도 매일같이 연하의 방문 앞까지 와서 안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연하가 숨을 헉헉 몰아쉬며 끙끙 앓을 때면 본인도 모르게 방 안으로 들어가 이마를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마 위에는 뜨거운 열과 함께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 열이 다 꺼져버리면 어쩌나. 그때 처음으로 이시마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정말로 이 집을 살려놓는 복덩이였는데 내 손으로 스스로 내치는 건 아닐까. 병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다시 장으로 나가고 창고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을 때 노송골 사람들은 하나둘씩 강씨 집을 바라보며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셋째 며느리가 역병 도는 동안 별당에서 사람들을 돌봤다더라. 그 집 시어머니가 아무리 독하다 해도 그런 며느리를 내치진 못하겠지. 그러게 말일세. 한양에서 제일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제일 기특한 며느리가 생겼다니 이거야말로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지 않나. 이시마님도 그 이야기를 못 들을 리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말이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돌면 돌수록 이시마님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왜 그동안 며느리들의 잘못만 헤아렸나. 그들이 한 번이라도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은 왜 눈여겨보지 않았나. 어느 날 밤 이시마님은 조용히 연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연하는 등잔불 아래에서 비어있는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이 완전히 나아간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밤이었지요. 방 안으로 들어선 이시마님은 잠시 말없이 연하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적고 있느냐. 연하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 어머님. 아직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전에 내가 적던 것들, 사람들의 이름 없이 사연만 빼곡히 적은 종이들 말이다. 아직 가지고 있느냐. 연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셨구나. 그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글들을 어머님께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히 보여드릴 엄두가 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시마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내 글을 한번 읽고 싶구나. 연하는 천천히 서랍에서 종이 묶음을 꺼내 이시마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시마님은 등잔불 아래 하나하나 글자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이름은 없지만 뚜렷이 살아 숨쉬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이 어느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남지 않기를. 언젠가 이 집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준다면 그때 비로소 이 집의 밥상에 진짜 복이 깃들 것이다. 마지막 장에는 이시마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6 며느리가 울다 떠난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 생존은 승리가 아니었고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며느리들을 향한 호통으로 되돌리고 있는 사람. 언젠가 한 번이라도 그때 나는 너무 아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눈물에서부터 어쩌면 이 집의 진짜 효가 시작될지 모른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이시마님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울지 않겠다 다짐하며 살아왔지만 그 다짐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감히 내가 꾸짖는 말이 나올 줄 알았지만 대신 튀어나온 것은 떨리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너무 아팠다. 연하는 조용히 일어나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시겠습니까? 방 안에는 등잔불 타는 소리와 바깥에서 솔바람이 스치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이시마님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와서 첫날 시어머니가 밥상을 엎어버리던 날, 처사들을 잃고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말라던 시어머니의 명령, 6 며느리가 차례로 이 집을 떠나던 이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닫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서툰 말로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연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그때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라는 말 대신 그저 예, 그랬군요 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시마님의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것 같구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며느리들 얼굴만 노려보다 갔을 것이다. 그날 밤 이후 강씨 집에서는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시마님은 여전히 엄했습니다. 늦잠을 자는 하인을 그냥 넘기지 않았고 살림을 대충하는 며느리에게는 눈썹을 찌푸리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통 뒤에 꼭 한마디씩이 더 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너만 했을 적에 그런 소리 들으며 살았다. 그러니 너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옛날에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 말들은 비록 가시가 남아있긴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꾸짖음이기도 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지만 차츰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며느리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오르내렸습니다. 어머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시하기를 하셨어. 예시하기? 응, 본인 이야기. 그 옛날 시집살이 하던 시절 이야기. 그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힘들지 않나? 아니, 이상하게 듣고 있으면 예전보다 덜 무서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던 분이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틴 여자처럼 느껴져.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한양에 떠돌던 이야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노송골 강씨집 시어머니가 한양에서 제일 무섭다더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면 이제는 그 집 셋째 며느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았다더라는 이야기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했다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라네. 그게 그렇게도 큰 일인지 모르지만 그 집에겐 큰 변화였다지. 마지막으로 그 집에는 하나의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의 잘못을 크게 탓하고 싶어질 때면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한번 부딪히는 것입니다. 딱! 그 소리를 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도 빛이 있다. 그 작은 의식 하나가 사람들의 입을 조금씩 멈추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단죄하기 전에 나도 내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장치가 되었지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한양 노송고를 지나는 이들은 깊은 밤 골목 끝에서 가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중 어떤 이는 뒤를 흘깃 돌아보고 걸음을 늦추며 생각한다고 하지요. 혹시 나도 내 곁에 누군가를 너무 쉽게 재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이 집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는 한 세대의 고부 갈등을 넘어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야담이 되어 남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쌓아둔 분노나 억울함이 있다면 오늘 밤만큼은 그 마음을 향해 숟가락을 살짝 부딪혀 보아도 좋겠습니다. 딱! 그 작은 소리가 당신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으로 번져 누구도 완전히 옳지도 누구도 완전히 그르지도 않았던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해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거나 누군가의 며느리로 다시 태어날 때 오늘 들은 이 이야기가 오래된 등불처럼 길 한쪽을 비춰준다면 그때 비로소 이 아담은 완전히 제 할 일을 마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